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죄와벌 3부 5장에서 6장입니다. 드디어. 왜 드디어냐면 이 1권이 끝나요. 3부 7장부터는 2권으로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책을 낼 때 죄와벌을 2권으로 보통 많이 내는데 민음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1권의 끝부분 3부의 5장 6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3부의 5장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친구 라즈미힌하고 같이 친구의 그 친척형이라고 해야 되나? 포르피리가 있는 곳으로 가요. 포르피리가 이 노파가 죽은 이 사건을 조사하러 온 사람으로 나와요, 여기서. 근데 포르피리의 집으로 가서 뭔가 거기에 전당 잡혔던 사람들이 다 찾아간다는 거를 알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버지 은식에 비싸진 않지만 그거 없다고 하면 놀랄 테니까 포르피리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그래, 우리 형한테 가자. 그래서 둘이 간 거예요. 우리 친척 형한테 가자 해서 가가지고 만나죠, 포르피리를. 근데 막 둘이서 지금 이 앞장에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왔잖아요. 깔깔대고 웃으면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시작을 하는데 포르피리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요. 묘사를 할 때 눈의 표정이 좀 거슬리지만 않았다면 호인처럼도 보일 법한 얼굴인데 거의 새하얀 속눈썹에 덮인 두 눈이 왠지 엷은 물빛 광채를 띠며 누구에게 윙크를 하듯 자꾸만 깜빡거렸다. 이 눈의 시선은 어딘가 여자 같은 데가 있는 그의 전체적인 모습과 얄궂게도 잘 어울리지 않아서 첫눈에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뭔가를 부여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자 같은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이 포르피리가 좀 이 눈이 여기 하얀 속눈썹에 덮인 눈이 윙크를 하듯 자꾸 깜빡거렸다는 거예요. 엷은 눈빛으로. 그러면 이거 러시아 문학을 좀 많이 읽은 분들은 아! 하고 떠올릴 장면이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나서 또 라스콜리니코프가 아버지 은식의 어머니도 와 있고 이거 자기가 좀 찾아가야 되고 얘기하니까 포르피리가 그러면은 나의 이러저러한 물건에 대해서 신고하니 언제까지 찾아가겠다. 이거 쓰면 된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평범한 종이에 쓰라고요? 아, 네. 가장 평범한 종이면 됩니다. 하면서 포르피리 피트로비치는 갑자기 노골적으로 비아냥대며 눈을 찡긋 가늘게 뜨고 윙크하는 것처럼 그를 쳐다보았다. 하긴 라스콜리니코프 혼자만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한순간이었으니까. 적어도 뭔가 그런 게 좀 있긴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체 무슨 목적이었는지 몰라도 하여간 그가 자신에게 윙크를 했노라고 맹세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맹세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여자 같은 분위기가 좀 있고 새하얀 속눈썹에 눈을 가늘게 뜨고 물빛 광채를 띠는 눈으로 이렇게 끔뻑끔뻑 하다가 윙크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가 느낀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비아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불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서 또 윙크를 하냐. 나중에 혼자서 막 라스콜리니코프가 생각할 때요. 뒷부분에서 라즈미힌은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왜 아무 눈치도 못 채는 걸까. 다시 열이 오른다.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 열이 오르는 거예요. 아까 포르피리가 나한테 윙크를 한 걸까? 아닐까? 분명히 아무것도 아닐 거야. 뭐하러 나한테 윙크를 하겠어. 내 신경을 건드리려고 그랬을까? 하고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신기루일 따름인가? 아니면 진짜로 알고 있는 건가? 뭘까요, 그게? 이게 그러니까 푸시킨의 스페이드의 여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꼭 추천하고 싶어요. 푸시킨의 대표적인 4편의 산문은 이후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이미지나 주제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읽어두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드의 여왕은 나중에 1890년이 됐을 때 차이콥스키가 오페라로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이드의 여왕 오페라가 더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푸시킨 산문으로 읽으면 짧고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재밌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장교가
헤르만이라는 독일계 장교예요. 좀 이상한 역할을 독일인들에게 많이 줍니다. 19세기 러시아 소설을 보면 헤르만이라는 독일계 이름을 가진 장교가 이게 돈이 없어요. 근데 한탕에서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작 부인이 카드만 하면 돈을 딴다. 도박의 귀재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백작 부인에게 카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은데 백작 부인에게 조카 딸이 있어요. 리자베타라고. 그 리자에게 접근을 해서 환심을 사죠.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가서 백작 부인이 자고 있는 데를 들어가서 부탁을 해요.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백작 부인이 난 농담이었어 이러면서 안 가르쳐 주죠. 근데 권총을 갖고 협박을 하는데 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백작 부인 할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죽이진 않았지만 혹시 내가 협박해서 놀라서 죽었나 하고 놀래죠. 그 쓰러진 걸 알고 그 집에서 이제 도망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백작 부인 장례식을 가요. 죄책감은 아니고 미신이 있는 거죠. 혹시 나 때문에 원한을 품고 죽으면 나를 해코지할지도 모르니까 가서 용서를 빌어야겠다. 이러고 백작 부인 장례식에 갔는데 그때 러시아에서는 서양에서 많이들 그랬지만 죽은 사람을 이렇게 화장해서 얼굴을 태우는 게 아니라 얼굴을 예쁘게 화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백작 부인이 자기를 보고 죽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한쪽 눈을 뜨면서 윙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헤르만이. 자기만의 망상일 수 있는데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꿈을 꾸는데 헤르만 꿈에 백작 부인이 나타나서 가르쳐줘요. 이길 수 있는 방법, 카드게임에서. 그래서 카드게임을 하러 갔는데 이긴 거예요. 첫날. 두 번째 날 가서 또 이겨요. 세 번째 날까지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날 갔는데 마지막에 스페이드 에이스로 이겨야 되는데 스페이드 에이스인 줄 알고 딱 질렀는데 스페이드 퀸이었어요. 스페이드의 여왕. 그게 스페이드의 여왕이라는 그 제목이 카드의 스페이드 퀸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잃게 돼요. 그리고 뭐 4배 정도로 더 딸 수 있었던 걸 여기서 이제 폭삭 망하죠. 그래서 헤르만이 깜짝 놀라서 정신을 반쯤 잃고 이 카드를 보는데 거기 스페이드 퀸의 카드에 있는 스페이드의 여왕이 자기한테 깜빡깜빡 윙크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백작 부인의 저주인가 하고 이제 깜짝 놀라웠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러시아 리얼리즘 19세기 소설에서 할머니가 좀 강력한 존재로 나온다. 그럼 이 스페이드 여왕의 이미지가 있나 하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포르피리가 남잔데 뭔가 좀 여자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새하얀 속눈썹은 벌써 젊은이의 속눈썹이 아니죠.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찡긋찡긋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윙크를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왜 나한테 윙크하지? 여기서 실제로 포르피리가 그렇게 윙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스페이드의 여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라스콜리니코프가 헤르만처럼 뭔가 그 전당포 노파에게 무언가를 취하려 좀 다르죠. 다르긴 한데 전당포 노파를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 죄책감 아니면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윙크를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르피리가 알고 있나?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를 파멸로 이르게 하나? 하는 그 흥미진진함을 독자들에게 주는 거죠, 지금. 그때 스페이드 여왕처럼 지금 자꾸 윙크를 하네, 이 사람이. 이게 뭘까?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6장에 가서 라스콜리니코프 꿈에, 그, 노파를 죽였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에 뭔가 여자 외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옷 없었는데? 하고 고개를 딱 걷어보니까 그 안에 노파가 앉아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리고 심지어 라스콜리니코프가 도끼로 그 노파의 목을 막 또 다시 쳐요. 근데 이 노파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웃고 있는 그 스페이드의 여왕이 마지막에 씩 미소를 짓는 것처럼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꿈에서 보는 그 웃고 있는 노파의 이미지, 그리고 5장에서 포르피리가 자꾸 윙크를 하는 듯한 느낌, 이 이미지들이 지금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온 거죠. 푸시킨의 스페이드 여왕에서. 그래서 독자에게 어떤 호기심을 주냐면, 아, 이제 포르피리가 라스콜리니코프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건가? 계속해서 이 소설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강박이면서 동시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건 살인했다는 거를 누가 알고 있나 혹시? 아니면 누가 눈치챘나? 계속 이거잖아요. 독자들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했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탐정소설이나 범죄소설에서 누가 죽였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죽였는지는 처음부터 나왔어요. 죽인 사람의 심리가 지금 이 소설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였다는 걸 누가 알까? 눈치챘나? 그래서 나한테 신문하는 건가? 자, 거기서 이 포르피리의 윙크하는 눈. 그리고 6장에서는 노파를 꿈에서 막 발견하고 또 죽이고 하는데 웃고 있는 노파의 이미지. 이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들키고 파멸로 가나 하는 긴장감을 독자들에게 주죠. 이 스페이드의 여왕 이미지가 나오는 게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포르피리하고 만나서 라스콜리니코프가 뭘 하냐면 이제 포르피리가 신문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 논문을 봤어요. 범죄론이었죠. 나는 논문 발표한 적이 없는데 주간 논평에 냈는데 거기서 뭐 폐간돼서 발표를 못했는데 그게 폐간되고 정간 논평으로 합쳐지면서 2달 전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내 이름을 약자로 써서 알기 힘드셨을 텐데요 하니까 편집자가 아는 사람이라 우연히 알게 됐죠. 제가 그 논문에서 범죄가 진행되는 동안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고찰했죠.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범죄를 수행할 때는 항상 질병이 수반된다고 주장하셨더라고요.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아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당신이 재밌는 주장을 했던데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법률을 뛰어넘을 권리가 없는데 비범한 사람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법률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다. 비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썼는데 맞나요? 했더니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논지는 그거하고는 좀 달랐다 하면서 자기 논문에 대한 설명을 쫙 해요. 근데 이게 그 유명한 니체에게 초인론에 영감을 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철학의 영향을 받은 소설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니체 초인론의 영향을 받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은 게 니체는 한참 후배뻘입니다. 나중에 태어났고 초인론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나중에 나왔죠. 죄와 벌이 훨씬 먼저 나왔죠. 1866년 7년에 연재가 됐던 거니까요. 즉 도스토옙스키는 니체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줬던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김연경 선생님이 해설에서 되게 재밌게 얘기했던데요. 보통 이거를 초인으로 번역하는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김연경 선생님은 비범한 사람으로 번역을 하겠다. 왜냐면 니체의 초인론의 초인하고 이게 혼동을 한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도스토옙스키가 니체 초인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쓴 줄 알아요. 근데 초인론은 나중에 나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비범한 사람의 개념과 니체의 초인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비슷한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리지 않게 좀 다른 용어를 쓴 것,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스토옙스키가 쓴 단어를 직역한 건데 저는 이게 더 이해를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니체의 초인론에서는 인간이 어떤 굴종의 철학, 노예의 철학에서 벗어나서 초가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 거기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순종을 강조하는 초인론과 반대되는 상극에 있는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노예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 좀 심한 표현 같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여기 평범한 사람, 비범한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니체의 초인론과 좀 관련이 있지만 좀 다른 게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적인 틀 안에서도 비범한 사람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범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무법천지로 살아도 된다. 뛰어난 사람은 맘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온갖 무법 행위를 자행해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는 한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을 권리를 갖는다. 오직 자신의 사상을 실행하는데 요구될 경우에만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비범한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유대교라는 틀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주 법칙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생산 법칙 안에서 10,000명에 1명꼴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기존의 질서나 제도나 법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새로운 걸 얘기하는데 그게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는 한 거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케플러나 뉴턴의 발견에 복잡한 요인이 있는데 발견에 방해가 되거나 여정에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그 법칙을 알릴 수 없다면 그 희생을 시키면서라도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라쿠르고스, 솔론, 마호메트, 나폴레옹 이런 인류의 입법자나 제정자 모두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범죄자 아니었냐. 그 시절에 정해진 법이나 제도를 뛰어넘은 사람들 아니었냐. 새로운 법률을 내놓고 그럼으로써 사회에서 신성시되고 자자손손 대대로 전해져온 오랜 법률을 파괴하고 유혈 사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피 앞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범죄자 아니냐. 새로운 걸 말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본성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궤도에서 이탈하기 힘들고 궤도에 머물러 있는 건 본성상 동의할 수 없고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인류 전체의 공동의 선, 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 비범한 사람의 특징으로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에서 자기는 암시만 했던 것뿐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런 거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부류 평범한 사람은 현재의 주인이고 두 번째 부류 비범한 사람은 미래의 주인이다. 전자는 계속 생산하면서 어떤 재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존하고 수적으로 증대시킵니다. 후자는 10,000명에 1명, 1,000명에 1명꼴로 나올 만한 세계를 움직이고 목표를 향해 이끌고 갑니다. 양쪽 다 존재할 권리가 똑같이 있고 제 논문에서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투쟁 만세라고 할 만하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까지만.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새로운 예루살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라자로의 부활, 이적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걸 자긴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좀 니체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죠. 니체의 초인론하고. 그래서 여기를 비범한 사람으로 번역한 김연경 선생님 번역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읽으면서 예전에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오히려 이렇게 읽으니까 편안하게 도스토옙스키에만 집중해서 읽게 돼요. 니체를 떠올리지 않고.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에 대한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은 또 이 논쟁은 나중에 니체에게 영향을 준다. 니체만 해도 굉장히 큰 철학자잖아요. 19세기에 발표를 했는데 20세기에 정말 큰 영향을 줬던 19세기의 철학자 하면은 얘기하잖아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드, 그쵸? 그 니체란 말이에요. 그 니체에게 영향을 줬던 작가가 도스토옙스키다. 이 죄와벌에서 짜라투스트라나 초인론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죄와벌에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인류를 보면서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해서 질적인 향상을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겠죠. 도스토옙스키의 의견이 나오는데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강조하는 것처럼 아무나 죽일 권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틀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는 틀을 뛰어넘을 권리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틀을 뛰어넘지 마 하고 억압했을 때 인류는 그 진리에 더 다가갈 수 없게 된다. 새로운 발전으로 갈 수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쭉 듣고 포르피리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신 혹시 그 논문 쓰면서 자신이 비범한 사람 쪽에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했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라는 게 너무나 장난스럽고 심리적인 것이라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장난스럽고 했는데 스페이드의 여왕에서도 할머니가 내 도박의 비결? 그거는 슈트가 농담이었어 하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 논문 쓰실 무렵 그러니까 당신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범한 사람으로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리는 없을까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의미로 말이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경멸스럽다는 듯 대답해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죠. 라즈미힌이 막 몸을 달싹입니다. 이거 좀 얘기가 이상하게 간다 싶었겠죠? 그렇다면 혹시 당신 스스로 모종의 결심을, 그러니까 생활의 어려움이나 압박 때문에 어떻게든 인류 전체에 공헌하기 위해서 여하튼 장애물을 뛰어넘기로 결심했을 리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살인이나 강도? 포르피리가 지금 뭘 알고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바로 이 얘기가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했던 동기잖아요. 그러고서 포르피리는 어쩐지 갑자기 또 왼쪽 눈을 찡긋하면서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는데 아까와 똑같았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신문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눈을 자꾸 찡긋거려요. 이게 실제로 찡긋거렸을지 아니면 눈을 가늘게 뜨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혼자 그렇게 느꼈는지 그 스페이드의 여왕 이야기처럼요. 어쨌든 이게 아주 재미있는 장치죠. 계속해서 눈을 찡긋찡긋 스페이드의 여왕처럼 그 백작 부인처럼 헤르만이 착각했을 수 있는 그 백작 부인의 윙크처럼 그 눈 찡긋거리는 걸 느끼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계속 그러다가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여기서 나와요. 자기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고 혹시 올라갈 때 포르피리가 혹시 7시쯤 가셨죠? 네, 7시쯤 갔다고. 그러면 혹시 거기 올라가다가 내려오다 혹시 그 2층에서 칠장이들 미슈카 있잖아요. 미콜라이하고 그 사람들 혹시 미트레이, 미콜라이 그 사람들 혹시 칠장이들 못 봤어요? 문 열린 채. 왜냐면 되게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명을 쓰고 있잖아요. 살인을 했다는. 그 사람들 혹시 못 봤나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가 뭔가가 이게 지금 속임수가 있다고 하다가 눈치를 채고 그건 못 봤고 앞집에서 장군집이 이사를 가는지 막 짐 옮기면서 시끄럽고 자기 벽에 붙으라고 하고 이런 일은 있었다. 거기서 갑자기 라즈미힌이 얘기를 해요. 아니 형 뭐야? 칠장이들이 칠을 한 건 살인사건이 있던 그날이고 이 녀석이 거기 간 건 사흘 전인데 대체 뭘 물어보는 거야? 얘를 지금 살인자로 지금 의심하는 거야? 하는 뉘앙스로 화를 내죠. 그러니까 내가 맞다 내가 착각했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내가 착각했다고 막 이러면서 포르피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런데 둘은 침울하고 음산한 모습으로 거리로 나왔고 몇 발짝 걷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의심을 받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이 둘이.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잘 빠져나왔죠, 거기서. 자, 이게 5장이었어요. 윙크하는 스페이드의 여왕, 포르피리는 다 알고 있는가? 라스콜리니코프를 앞으로 파멜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구분했던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자 심리에 대한 논문. 왜 그것까지 찾아 읽었을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것도 불안한 거죠.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가 당신의 살해 동기가 아니었겠는가 하고 은근히 물어보고 끝까지 알리바이 추적을 하는 포르피리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니체의 초인론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연관이 된다고 했죠. 그게 5장의 재미있는 포인트 2가지였고요. 6장에 오면은 우리 라즈미힌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지금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있는 루진을 만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여관 앞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잠깐만 너 먼저 들어가. 나 잠시 후에 들어갈게.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갑자기 무슨 물건이 무슨 목걸이나 단추 심지어 노파가 자기 손으로 표시해둔 포장지 같은 게 그만 빠져나와서 어느 틈새에 박혀있지 않을까. 이게 불안해서 자기 집에 급히 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벽지에 쑤셔 넣었던 거 아까 그런 거 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조용히 밖을 나오는데 대문으로 내려갔는데 그 대문에서 또 저기 저분입니다. 문지기가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밖에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냐.
겉보기에는 소시민적인 것 같았고 실내복 비슷한 옷에 조끼를 걸친 탓에 멀리서는 여자처럼 보였다. 또 여자처럼. 아까 포르피리도 여자 같은 느낌이 있었죠. 이 여자는 계속 뭘까요? 저는 스페이드의 여왕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떼국이 줄줄 흐르는 제모를 쓴 머리는 밑으로 축 늘어져 있었고 사람 자체도 몸이 통째로 굽은 것 같았다. 주름투성이의 얼근 얼굴을 보니 쉬는 좋기 넘은 것 같았다. 눈꺼풀이 부어오른 작은 눈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무뚝뚝하고 엄격해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네. 그 소시민은 문지기 쪽으로 다가가는데 소시민은 라스콜리니코프를 흘끗 쳐다보더니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유심히 뚫어져라 살펴봤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몸을 돌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문에서 거리로 나아갔다. 아니 무슨 일이냐니까? 아니 당신 이름 대면서 그런 대학생 사냐 누구 집에 사냐 물어서 당신이 내려오길래 저 사람이에요 했는데 저렇게 그냥 가버리네요? 얼마나 기분이 이상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시민을 뒤쫓아 달려갔고 맞은편 거리를 아까처럼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유유히 땅바닥에 시선을 꽂아둔 채 뭔가 곰곰 생각하는 듯 걸음을 떼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따라잡아갔는데 뒤에서 걸어요. 그러다 나란히 걷게 되니 얼굴을 옆에서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상대방은 즉시 그를 알아보고는 재빨리 훑어보았지만 다시 눈을 내리깔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은 1분 정도 그렇게 나란히 걸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문지기에게도 묻고. 그런데 소시민은 대답하지 않고 또 침묵해요. 아니, 사람 찾으러 와놓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목소리가 탁탁 끊겨 어째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분명히 나오질 않았다. 이번에는 소시민도 눈을 들어 올렸고 불길하고 음산한 눈초리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쏘아보았다. 살인자. 갑자기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나란히 걷고 있다 갑자기 다리 힘 빠지면서 오싹해졌겠죠. 100걸음쯤 그렇게 가요. 소시민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100걸음쯤 갔다가 아니 무슨 말인지 누가 살인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놈이 살인자란 말이야. 상대방은 더욱더 또박또박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하더니 증오에 찬 의기양양한 미소를 띄우며 곧장 라스콜리니코프의 창백한 얼굴과 죽은 사람 같은 눈을 쳐다보았다. 둘은 그때 사거리까지 다 온 상태였다. 소시민은 왼쪽 거리로 방향을 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자리에 남아 오랫동안 그 뒷모습을 쳐다보았다. 상대방이 50걸음쯤 걸어간 다음 몸을 돌리고서 아직도 같은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는 자신을 쳐다보는 게 보였다. 똑똑히 볼 수는 없었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상대방이 이번에도 예의 그 증오에 찬 싸늘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는 것만 같았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오한도 느끼고 막 회오리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빙빙 돌아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라즈미힌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라즈미힌이 찾으러 온 거죠. 라즈미힌은 문을 열고 뭔가 곰곰 생각하는 듯 또 문지방에 서 있었다. 조심조심 소파 쪽으로 다가왔는데 나스타시아가 건드리지 말라고 푹 자게 내버려 두라고 나중에 먹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야 그렇지. 두 사람이 또 조심스럽게 나가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눈을 뜨고 벌렁 들어 누워 두 손으로 머리를 받쳤다. 반 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놈 누굴까? 땅 밑에서 솟아난 그 인간은 누굴까? 다 봤을까? 알고 있을까? 그 힘이 빠지고 얼마나 지금 또 기분이 나빠지겠어요. 아, 이럴 줄 알았어야 됐어. 죽이고 나면 이럴 줄 알았어야 됐는데. 아니다. 나폴레옹, 피라미드, 워털루, 삐쩍 마르고 추악한 14등간의 미망인이자 고리대금업자의 침대 밑에 붉은 괴짝이나 감춰놓는 노파라니. 자, 포르피리 피트로비치라도 이걸 어떻게 소화해내겠어. 어떻게 누군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미학이 방해할 텐데 나폴레옹이 노파의 침대 밑으로 기어드나 라고 할 테지. 자, 자기는 그러니까 걸리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자기가 논문에서 얘기했던 걸 실현하려고 한 행동치고는 너무나 그렇잖아요. 너무나 이 약한 노파를 죽인 어이없는 행동이고 혼미함 속에 빠져 있다가 황홀한 기분이 되기도 했다가 그래요. 노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차라리 넘어서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원칙을 죽인 것이다. 원칙은 죽였지만 정작 넘어서야 하는 건 넘어서질 못하고 여전히 비범한 사람 쪽 이 편에 남게 됐다. 할 수 있었던 건 죽이는 것뿐이었지. 아니 그러고 보니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네. 이렇게 자기 환멸 속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다. 내가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한 달 내내 신을 괴롭혀가며 이런 시도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하고 유쾌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것임을 봐달라고 했는데 또 실행에 있어서 가능한 한 정도와 수학, 무게를 지키기로 했는데 모든 이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일을 죽이고 그래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다 안 훔쳐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나는 결국 이다. 내가 결정적인 이유는 나 자신이 살해된 이보다 그 노파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더러운 놈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하고 이 온갖 상념에 빠져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은 땀에 흠뻑 젖고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으며 시선은 꼼짝없이 천장에 붙박혀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 나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던가. 그러다 막 리자베타하고 소냐까지 생각나요? 리자베타는 죄도 없는데 죽여놓고 왜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까? 소냐, 불쌍한 것들, 온순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자, 이러다가 정신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꿈이겠죠. 망상에서 꿈으로 넘어가요. 자기가 어쩌다 거리에 있게 됐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게 이상했다. 맞은편 거리 보도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보였는데 아까 그 소시민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몸을 돌리더니 그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문지방을 건너서 아파트 문 안까지 들어가죠. 거기서 웃고 있는 노파를 보는 거예요. 구석 의자에 노파가 앉아있는데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도끼를 꺼내서 정수리를 향해 한 번 또 한 번 내리쳤는데 목각인형처럼 타격에도 몸을 달싹이지 않았다. 그는 경악하며 더 가까이 몸을 숙여 그녀를 뜯어보려고 했다. 그럴수록 할머니도 점점 더 머리를 숙인 거죠.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을 봤더니 노파가 앉아서 웃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이 그 스페이드의 여왕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실문이 빼끔히 열리더니 바깥에서 사람들도 웃고 있어요. 웃음과 수군거림이 더 거세고 또렷해졌고 노파는 온몸을 들썩이며 키득키득 웃어댔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현관, 계단 사람들이 다 이쪽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의 행동을 광장의 민중이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것도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또 살펴볼게요. 그런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꿈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 같아요. 잠에서 깼죠. 방문은 활짝 열려 있고 문지방에 완전히 낯선 사람이 우뚝 선 채 그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었다. 이 낯선 사람은 누굴까요? 그가 조심스레 문지방을 넘어섰고 이번에도 이 낯선 사람이 문지방에 있다가 넘어서서 들어오죠. 흰색에 가까운 밝은색 턱수염을 풍성하게 기른 젊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앉아서 자기를 가만히 봐요. 10분 정도 지났고 아직 밝았지만 벌써 저녁이었다. 계속 백야가 이어지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이 정적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계단에서조차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무슨 커다란 파리만이 허공을 날다가 유리에 부딪혀 윙윙대고 몸부림을 쳐댈 뿐이었다. 결국 참을 수가 없어졌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았다. 자, 말씀해 보시죠. 무슨 용건입니까? 실은 그런 그러니까 주무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척 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이상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며 평온하게 웃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스비드리가일로프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요. 자,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라즈미힌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여동생이 있는 그 집 앞에서 층계참에서 한번 헤어지고 라즈미힌은
현재 상태에 안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이후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집에 와서 잠들다가 막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이런 일이 막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현실인지 꿈인지 망상인지 모를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한 번 라즈미힌이 자기를 찾으러 온 것처럼 또 한 번 느끼고, 그때도 또 이 문지방을 넘어서고 안 넘어서고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망상에서, 괴로움에서 깨어나서 누군가가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속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정막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이 역시 문지방을 넘어서서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죠. 이 층계참, 문지방이 서로의 관계, 혹은 여기서는 현실이냐 망상이냐 이거를 구분해주는 경계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부인이 죽었다는 그 어머니가 막 얘기했던 그 사람의 남편이죠. 그리고 여동생 두냐가 개인 가정교사로 일을 할 때 그 되게 남자 어른이었죠. 그래서 여동생에게 접근하고, 그래서 부인이 알고 여동생은 거절하고 있는데 부인이 오해해서 두냐가 공경에 처했다가 오해가 풀리고 또 이 막 칭송을 받고 하는 과정이 앞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 눈앞에. 이 남자는 누구지? 하고 6장이 끝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리고 이 6장에서 나타났던 그 이상한 소시민, 그 사람 누구죠? 누굴까요? 아까 앞에서 4장에서 소냐가 길을 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 알고 저는 여기 있는데 거기 머무는군요 하고 누군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움직였던 그 사람은 스비드리가일로프일까요? 아니면 이 만났던 이상한 소시민일까요? 이상한 소시민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일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환영으로 본 걸까요? 살인자하고 갔던 이 사람이요. 이게 모호하게 혼재되면서 5장, 6장이 끝납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7장으로 가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치는 나보코프라는 20세기 정말 최고의 작가라고도 꼽히는 나보코프가 도스토옙스키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보코프는 그 호불호가 분명했는데 막 톨스토이의 계보를 본인이 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귀족 가문 출신의 천재적인, 둘 다 건강하게 장수한 것도 똑같아요. 천재적인 작가. 톨스토이가 짜르 체제에 불화했다면 나는 소비에트에 반대해서 이렇게 망명을 하고 떠도는 그 나보코프의 그 자부심 안에는 톨스토이의 적자는 나다 하는 자부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그렇게 저평가를 해요.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비판을 하는데 저는 좀 약간의 혐오감마저도 느껴집니다. 막 그렇게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맹공을 하는 나보코프의 평을 보면 아름다운 러시아어가 아닌 거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런 뜻밖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갑자기 하면서 나타나는, 이 갑자기를 다르게 멋지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 작가 왜 이렇게 아무 때나 갑자기가 자꾸 나와? 하고 멋지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특징이에요. 막 이게 갑자기가 몇 번 나왔나 이런 거 세보는 논문도 있어요. 갑자기 등장하는 알 수 없는 인물. 그런데 뭔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만 같은 사람. 지금까지 소설에서 나오지 않았던 등장인물. 누구지 이 사람? 하는 이런 알 수 없는 등장인물이 라스콜리니코프 옆에 와서 살인자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라스콜리니코프의 분신인가? 아니면은 이 내막을 다 알고 있는 또 다른 등장인물인가? 그렇게 작가 대신 서술자로 여기 그 연극적으로 재미있게 등장하는 그런 장치인가? 이런 게 나보코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소설이라고도 일컬어졌던 그 작가와 등장인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 등장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또 다른 작가, 서술자, 이런 장치들이 도스토옙스키한테서 정말 여기서 아주 막 빛나게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4장, 5장, 6장에서 우리가 죄와벌을 다 읽고 나서는 나보코프가 도스토옙스키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현대소설적인 장치가 나보코프에게 이어졌는가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윙크하는 포르피리, 그리고 포르피리도 뭔가 여자 같은 느낌, 그리고 길 가다 자기를 찾으러 왔다가 나가는 길에서 막 살인자 하고 얘기했던 그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 이 사람한테도 뭔가 여자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푸시킨의 스페이드의 여왕에서 온 이미지일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윙크를 하고 웃고 있는 노파, 이런 이미지들이 뭔가 라스콜리니코프가 헤르만처럼, 내가 게르만이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를 알고 있나? 게르만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죽였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나 하는 이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나오기도 하고,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를 파멸시킬까 하는 호기심, 궁금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지방 칭게참이 계속 무언가를 나누는 경계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반복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논문,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을 나눴던,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만 나는 암시만 했을 뿐이지 범죄자 심리에 대한 그 논문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발전시켰던, 자기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했던 게 니체의 초인론으로 또 연결이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사상이나 철학에 관심을 갖고 보면 저는 10분의 1, 10분의 2 밖에 못 보는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에 영향을 준 기법적인 특징이 눈부시게 많습니다. 아름다운 러시아어를 써서 뛰어난 문체의 작가가 아니라 그 사실주의 소설에서, 근대 소설에서 약속한 저자와 등장인물과 작가의 관계를 마구 깨트리는 새로운 기법을 보여줬다는 데서 도스토옙스키의 빛나는 업적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 사후육장에 등장하는 이 이상한 남자의 출연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앞으로. 물론 섞여 있어요. 스비드리가일로프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착각하는 어떤 환영하고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3부의 5장, 6장 이렇게 마칩니다. 다음에 또 뵙죠.